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 위생 및 법규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2주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동영상 강의가 조금 어색하긴 하죠. 아, 오늘 식품위생학 수업은 이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은 식품위생관리 그 파트에서 식품미생물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 미생물에 의해서 그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식품 미생물에 대해서 기본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식품 위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식품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생물이 그 발육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생물의 발육 조건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이 발육 조건을 없애면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수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미생물이냐?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자가 극히 작을 미, 아주 미세할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아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준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뭐를 통해서는 볼 수 있다? 현미경으로는 보인다는 거죠. 현미경으로는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확대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은 투명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을 현미경으로 통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균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를 통해서 보이는 생물체다?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는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쁘게 이제 관여하는 것이 그 식품을 부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썩게 만든다 하는 거죠. 식품을 썩게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모양이 흐트러지고 그뿐만 아니라 균이 많이 증식을 해서 우리가 그런 식품을 먹었을 때는 식중독이라든가 어떤 질병을 걸릴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부패된 음식에는 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독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독소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이 이제 그 안 좋게 변하는 거,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력을 주게끔 변화하는 것을, 식품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부패라고 부르고 있고요. 우리가 또 때로는 좋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콩을 된장으로 만들어주는 경우, 배추김치를 그냥 발효시켜서 정말 그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품 중에는 그 발효에 관여하는 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유익균이다, 우리 몸에 이로운 물질을 주는 미생물이다 해서 유익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런 균들은 대부분 발효에 관여하는 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함께 입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식품을 오염시켜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미생물들은 어디에 있느냐? 땅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대기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있고 동식물 속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포장 중에 오염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얘기냐면 어떤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서 오랫동안 두게 되면은 이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장하고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미생물은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 그렇지 않은 비병원성 미생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병을 일으키느냐,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병원성은 이제 발효라든가 양조 뭐 그래서 술을 만들 때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물질,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원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의 이제 종류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균류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계에 속하나 엽록소를 갖지 않은 단세포 생물로서 형태는 구균, 동그랗게 공처럼 생긴 거라든가 간균,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거라든가 또 어떤 균은 나성균, 이렇게 꼬인 것처럼 만들어진 그런 세 종류의 균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막, 아포, 편모 등을 가진 것이 있다. 주로 분열 증식하여 세포성 세균성 식중독이나 경구 전염병의 병원체와 식품의 부패 등에 작용하는 부패 세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 세균류들이 이제 막 번식하게 되면 그 음식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음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16마리가 되기 때문에 이 균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류. 여러분들 곰팡이 핀 거 보셨죠? 곰팡이는 주로 어디 펴요? 탄수화물 식품에 피죠. 그리고 얘는 떡 같은 데도 잘 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분이 많지 않은 데도 피는 거죠. 그래서 얘 곰팡이는 건조한 식품에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분 함유량이 14% 이하 될 때도 잘할 수 있는 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균들을 적당히 잘 활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곰팡이류를 보게 되면은 그 누룩이나 메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술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모,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효모는 빵 효모 들어보셨죠? 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트가 아주 대표적인 효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구균, 타원형, 난형 등이 있고 출합법으로 변신해서 비운동성이나 발효 식품과 빵에 이용되면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드물다. 효모는 대부분 병을 일으키는 것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효소, 차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균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케차라는 것이 있고요.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태는 원형, 타원형, R형이 있고요. 이분법으로 증식하고 운동성이 많습니다. 세포 중에서만 증식이 가능하며 전염병, 발첸티부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첸티부스 무섭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거는 형태가 아주 작아서 순수 배양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을 투과하는 세균 여과기를 투과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기에 물을 걸러 먹는데요. 필터에다가 이 필터도 통과하는 균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없다 하면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것이 이 바이러스이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정말 형태나 모양이 다양하고 또 증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로헤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균위에 넣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 단세포 동물과 다세포 동물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로서 나사형으로 운동성이 있다. 매독이 병원체가 이에 속한다. 스피로헤타 라고 하는 균의 종류가 있습니다. 매독균이 스피로헤타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조류가 있는데요. 엽록체를 가진 간단한 식물로서 다세포와 단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원생 동물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으로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활발한 운동이 있으며 병원성인 것은 아질 아메바 말라리아 원인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말라리아 균 어서 들어보셨나요? 모기에 들어있는 균이죠. 그래서 이것도 말라리아 균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고열이 나면서 우리가 굉장히 열이 나고 기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말라리아 균에 말라리아 균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모기를 조심하면 됩니다. 대부분 말라리아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미생물의 발육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는데도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 미생물도 생명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요. 수분이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가 돼야지만 미생물이 잘 자랍니다. 미생물은 이제 영양소로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이 필요한데요. 탄소원, 지수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질 등 호박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필요한데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 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 생물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 양은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들은 수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미생물 중에서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은 곰팡이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곰팡이는 한 14% 이하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성은 이제 그 7% 정도, 8%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되겠는데요. 저온균, 중온균, 초고온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중온균은 10에서 25cc의 그 저온균은 최종 온도가 10에서 20도씨가 이루어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온균 18에서 25는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이나 식품의 부패를 일으키는 세균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온균에. 그래서 우리가 중원균 온도라고 하면은 15에서 55니까 사람이 살기에도 좋은 온도가 되겠는데요. 이 온도에서는 미생물도 잘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온균 아까 얘기했고요. 수소 고온 농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수소 이온 농도인데요. 우리가 산이냐 알칼리냐를 나누는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식품 대부분들은 수소 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아욱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 농도가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통 요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안 어울린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제로 이제 이 차를 덕습니다. 그러니까 수제로 덕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장갑이라든가 이런 걸 끼지 않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이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호기성 균이냐 혐기성 균이냐를 나누게 되는데요. 호기성 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얘기를 하고, 혐기성 균은 산소가 있으나마나 잘 자라는 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농도까지 우리가 지금 급하게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생물에 대한 정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병원체의 동네에 병원체가 옮겨지는 것을 숙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숙주는 대부분 생명이 있는 물체들이 숙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죠. 그래서 이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강의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미생물의 종류를 형태적,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느냐? 생물학적으로 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124 생물학적으로 이제 균이 많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람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그 미생물 균들 중에서 콩글리시, 박테리, 효모, 그래서 미생물의 발육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양분이 필요하고요. 영양분, 수소, 온도, 습도 이렇게 수소이온 농도, 산소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양소에서는 탄소원과 질소원, 무기염료로서 질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수분은 우리가 60% 이상 됐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온도를 알게 되면 이 식품을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으로 나눠지고 있고, 저온균은 0도에서 25도, 중온균은 15에서 55도, 고온균은 40에서 70도씨가 되는 균을 기름의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필요한데요. 우리 수소이온 농도는 pH 4.0에서 6.0, 한 6.0 정도를 약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생물에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균,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균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썸머리를 해보게 되면 미생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병원 미생물과 그렇지 않은 비병원성 미생물과의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균이 세 가지 형태를 고르시오. 아까 얘기했죠. 둥근 거, 기다랗게 생긴 거, 그 기다란 게 합쳐진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지 쓰시면 되고요. 미생물이 종류 중 가장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은, 미생물의 크기가 가장 큰 거는 곰팡입니다. 우리 눈으로도 보이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바이러스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발육 조건 5가지 아까 했죠. 뭐예요? 영양소, 수분, 온도,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산소, 이렇게 5가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발육 온도 3가지 종류 아셔야 되는데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균들은 중온균인데요. 중온균은 15에서 25도인데 최적 온도는 25도에서 37도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들이 이 중온균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에 해당되는 온도의 어떤 식품을
이든지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저장을 하던가 아니면 아주 높은 온도에 저장을 했을 때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미생물 중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균이 있고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호기성균, 산소를 싫어하는 균을 현기성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내용을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이렇게 답을 한번 써보시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내용은 우리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제 지명순 교수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미생물 수업이 내일도 있는데요. 이 미생물 수업 1시간짜리 수업은요. 우리가 그 식중독 사건을 보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어떤 사건이 식품 위생에 문제로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언어들, 이유들 또는 거기에 관련된 미생물들이 그 특징 그리고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시면 거기 내용이 있고요. 쭉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에 답을 쓰셔가지고 그냥 워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출력해서 그 클리어 파일에 끼워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될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메일로 보낸 학생들도 반드시 인쇄는 해가지고 클리어 파일에 끼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레포트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은 이메일과 핸드폰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은 jms568 yd.ac.kr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